이게 인건비가 됐던 또는 인력이 부족해서이든 이걸 대체할 수 있는 쪽이 뭐가 있을까라고 봤더니 바로 로봇이라고 하는 게 있던 거죠. 과거에는 사람이 일할 거라고 가정을 하고 공장을 지었는데요. 지금은 전부 다 자동화 시스템으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로스 리서치 이재모입니다. 저희 그로스 리서치에서는 여러분들의 투자 수익을 위해서 직접 발로 뛴 기업 탐방에 대한 정보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그로스 리서치 홈페이지 또는 텔레그램 채널에 들어오시면 누구나 저희의 탐방 보고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멤버십 구독 서비스를 신청해 주시면 더 많은 탐방 보고서, 그리고 투자 전략 보고서, 산업 보고서 등 다양한 컨텐츠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많이들 들어오셔서 저희 그로스 리서치 멤버십 회원이 되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로봇 산업 보고서 2부 영상입니다. 지금부터는 로봇 시장의 현황, 그다음에 향후 전망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장 조사 기관 마켓앤마켓에 따르면 글로벌 산업용 로봇 시장 규모는 22년도 기준 154억 달러인데 2030년까지 해서 353억 달러, 연평균 한 12.2%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중국을 제외하고 협동 로봇 시장만 놓고 볼 때는 2022년도 6.5억 달러에서 2030년까지 64억 달러로 조금 더 가파르게 성장합니다. 그래서 연평균 34.5%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로봇 시장의 성장 속도, 성장률보다는 협동 로봇만 따로 떼고 봤을 경우에 더 가파르게 올라간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로봇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협동 로봇이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서비스용 로봇 같은 경우에도 23년도 42억 달러에서 28년도 85억 달러로 연평균 15.4%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협동 로봇 시장이 가장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안정성입니다. 안정성은 제가 앞서 일부 영상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산업용 로봇은 약간의 이 로봇과 작업자 간의 공간 분리가 안 되거나 했을 경우에 그 위험성이 일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안정성이 이제 확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안정성 이런 것 때문에 도입을 이제 많이 하는 경우가 늘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가격이 낮습니다. 로봇이 아무리 좋아도 이게 비쌀 경우에는 실질적인 구매자 입장에서 구매하기에 이제 꺼려집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이 협동 로봇이 가격이 전통적 산업용 로봇보다 좀 싸죠. 그래서 이 가격이 낮으니까 수요가 또 늘어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확장성, 이건 뭐 당연한 얘기 같습니다. 좀 더 쓰일 수 있는 곳이 넓어진다는 것들을 의미하죠. 과거에는 전통적인 제조업 중심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이제는 뭐 대표적으로 F&B라고 해가지고 뭐 치킨을 튀긴다든지 또는 커피를 내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많이 쓰일 수 있는 시장이 더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장성, 시장이 결국 넓어진다는 것들, 그런 것들 때문에 협동 로봇이 가장 많이 쓰일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로봇 쪽 보실 때는 이 대세가 협동 로봇이기 때문에 협동 로봇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봐야 된다는 것을 이 보고서를 통해 가지고도 인지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럼 로봇 시장이 이제 커진다는 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아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로봇 시장이 커지는 이제 근본적인 요인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요인들이 있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건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인구 구조의 변화, 그리고 노동력의 부족, 이 현상인 것 같아요. 이게 특히 언제 많이 발생됐냐면 사실 이 로봇에 대한 수요라든지 또는 협동 로봇에 대한 수요는 코로나 이전에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들을 겪게 되면서 많은 제조업들이 셧다운을 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 간에 격리 현상이 발생되면서 내가 만들고자 하는 물건을 제때 만들어내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요. 그 이후에 뭐 다른 요인들도 있겠지만 코로나 이전과 이후 많이 달라진 게 글로벌적으로 물가입니다. 고물가 시대를 우리가 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반 사용자,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자영업자 입장에서 볼 때는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사람은 필요한데, 그러니까 노동력은 필요한데 이게 사람으로 쓸 수 없는 요인들이 자꾸 발생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인건비가 됐던 또는 인력이 부족해서이든 이걸 대체할 수 있는 쪽이 뭐가 있을까라고 봤더니 바로 로봇이라고 하는 게 있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뭐 인력 몇 명을 뽑아가지고 무언가 물건을 만들어내는 것보다는 차라리 초기에 도입비가 약간 비싸다 하더라도 로봇을 도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산성을 높여버리는 거죠. 그리고 코로나 같은 이런 어떤 대외 요건에 의해 가지고 셧다운되는 사태들을 막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로봇 시장이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성장 요인으로는 리쇼어링과 니쇼어링의 증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이라는 나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제조업의 부활 이런 걸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에 해외로 많이 나간 자국의 기업들을 다시 국내로 이제 소환하는 그런 정책들을 많이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는 2차 전지 이런 것도 잘 보시면은 미국 쪽에 공장을 짓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조업 부활을 지금 꾸준히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의 어떤 이슈로 인해 가지고 실제로 미국은 제조업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 과거와 다른 게 어떤 거냐면은 이 공장을 짓는다 하더라도 과거에는 사람이 일할 거라고 가정을 하고 공장을 지었는데요. 지금은 전부 다 자동화 시스템으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생산을 로봇이 할 수 있도록 공장을 짓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대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로봇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매크로 이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제 이 금리 인하 사이클로 들어가기 때문에 금리가 높았던 시절에는 많은 대기업들이 투자를 약간 미룰 수 있습니다. 투자라고 하는 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투자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다 보시면 자금을 이제 외부에서 조달을 합니다. 그러면 이 외부의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금융 비용이 발생이 되죠. 대체로 이자 비용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고금리 시기에는 투자를 약간 미루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 비용 나갈 것들을 줄이는 거고요. 금리가 조금씩 내려가게 되면은 어느 정도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왔을 때는 자금을 조달해서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 인하 사이클로 들어가는 이 매크로 상황 때문에 투자가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국내 뭐 대기업군 중에 삼성, 현대차, LG 이런 쪽도 투자를 좀 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투자를 약간 미뤄 놓은 것도 일부 있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제 올해 진행이 되면서 역시나 로봇에 대한 수요를 촉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좀 더 수요 증가를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AI 산업과의 결합입니다. 이 AI, 그다음에 로봇, 이게 하나의 단어로 통합될 경우에는 자동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AI는 어떻게 보면 사람으로 칠 때는 뇌 역할을 하는 거고요. 로봇이라고 하는 것들은 팔, 다리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뇌, 그 다음에 팔, 다리 역할을 해주는 이 몸통이 이렇게 합쳐지게 되면은 좀 더 폭발적인 시너지가 날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많은 이제 공정, 많은 산업에 인공지능과 로봇이 함께 도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 두 개가 결합되면서 시너지를 내는 부분에 있어서의 역시나 수요 증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로봇 시장이 꾸준하게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국내 시장에서 이 로봇 정책 어떤 변화되는 부분들, 특히 지능형 로봇법 이런 것들이 이제 개정이 되면서 우리 로봇 산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그 부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08년도에 처음 입법된 지능형 로봇은 세 차례의 개정을 통해 가지고 23년도 11월 17일 드디어 이제 발효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세 차례에 걸쳐 가지고 개정된 지능형 로봇법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 한시법에서 연구법으로 전환한 부분입니다. 한시법은 10년마다 국회를 통과해야 해 법률의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에서 연구법으로 지금 전환을 시킨 거죠.
두 번째는 실외 이동 로봇의 사업화입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실외 이동 로봇에 대한 법률 규정이 좀 미비했습니다. 그래서 규제 샌드박스의 특례 제도를 통해 가지고 실외에서 자율 이동 로봇 등을 테스트를 해 왔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좀 좋아했었던 로보티즈 이런 기업들이 꽤 오래됐습니다. 2019년부터 해서 LG 쪽, 그다음 서울시 이런 쪽과 협업해가지고 실증 특례도 받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기간 동안 역시나 제대로 된 법안이 없었죠. 그래서 뭔가 좀 산업을 키우는 데 있어가지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와 다른 게 뭐냐면 로봇 한 대당 현장 요원 한 명이 동행하던 이런 요구 조건들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로봇이 운행 안전기관에서 안정성을 검증받은 로봇이라면 도로 주행이 허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테스트를 함에 있어서 좀 더 자유로움이 있겠죠. 그리고 진짜 말 그대로 로봇만 돌아다녀가지고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된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산업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은 이제 관련 기업들의 방대한 이제 실증 데이터들이 수집될 거고요. 결과적으로 배송, 순찰, 방역, 안내, 청소 등 이 서비스 로봇 시장에서 자율주행 로봇 도입이 가속화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이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걸 토대로 많은 기업들이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시장 환경에 놓이게 된다라고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정책적으로 지금 뒷받침되고 있는 부분들은요. 23년도 12월 14일 산업부 주관하에 첨단 로봇 산업 전략 1.0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국내 로봇 기업의 제조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과 중점 분야에 대한 로봇 보급 확대, 국가 로봇 테스트 필드 구축 등 로봇 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적 기반을 토대로 역시나 로봇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간단하게 로봇 시장에 대한 전망 그리고 지금까지 나와 있는 국내 정책적인 어떤 변화들 한번 짚어봤으니까 구체적인 것들은 역시나 보고서를 꼭 읽어봐 주시길 바라겠고 마지막 3부에서는 핵심적으로 볼만한 기업들이 어디가 있는지 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